충돌이야? 유경이 언제 왔어? 변명을 그만둬요. 그것은 당신의 인격의 소모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유경이 카렘 가지 하는 수 있나? 그만두세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요. 무엇이든지 솔직히 대답을 하죠. 청춘 극장 2권 은좌의 밤거리. 그 즈음 유경은 8시 반차로 동경역에 내렸다. 오늘 새벽 경도에서 유경은 2장의 전보를 영민에게 쳤던 것이다. 한 장은 하숙으로 치고 한 장은 학교로 쳤다.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볼 수 있도록 그처럼 2장을 친 것이다. 그러니까 의뢰이 마중 나올 줄을 믿었던 영민이었으며 유경이었다. 그러나 영민은 통 보이지가 않았다. 한참 동안 구내를 두리번거리다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개찰구를 나와서 20분 동안을 기다렸다. 아예 전보를 치지 않았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장 영민의 하숙으로 찾아 들어갔을 것을 공연히 전보를 쳤기 때문에 이처럼 기다리는 것이라고 유경은 여러 번 자신에게 나무랬다. 혹시 길이 어긋날까 하고 5분만 더 하면서 유경은 30분을 기다렸다. 긴 여행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유경의 신경이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서부터 지니고 온 유경의 날카로운 신경이 아닌가. 거기에는 임신부로서의 신경과민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완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는 유경의 성품이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유경은 시장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영민을 만나면 긴자로 나가서 저녁을 같이 먹을 셈으로 누마즈 근방에서부터 배가 쪼르락 하는 것을 참아왔다. 그런 것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서 유경은 시계를 쳐다볼 때마다 부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에이, 그만 만나지 말고 이대로 영영 없어져 버리고 말면 어때? 그런 생각도 하였다.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아무 말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유경의 감정으로는 알맞는 행동이다.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했댔자 무슨 소용이 있담. 나에게 있는 것은 완전이냐 무냐 건설이냐 파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뜨뜨미지근한 타협적 행동은 유경의 생리에는 맞지를 않았다. 어렸을 때 유경은 새 옷을 입고 진흙길을 조심성스럽게 걸어가다가도 잘못하여 흙탕물이 한 방울 치마 끝에 튀면 유경은 그만 화가 나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버리곤 하였다. 유경은 그만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현관 밖으로 또박또박 걸어나가자 택시를 잡아탔다. 대지급으로 와세다까지. 네. 유경은 자기 기숙에는 들리지 않고 곧장 영민의 하숙으로 찾아갈 셈이다. 차가 움직이자 또 쪼르락 하는 소리가 뱃속에서 나자 유경은 문득 임신과 섭생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임신부는 절대로 공복을 참지 말 것. 유경은 곧 운전수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긴자 사정목으로 차를 돌려주세요. 네. 오대맛지로 향하던 자동차의 머리가 큰 원을 그리며 유락조로 돌았었다. 등화관제로 거리에는 희미한 가등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오다 가다 하나씩 켜져 있을 뿐 호화로운 은좌란 한낮 옛날의 전설인 양 아득하다. 그래도 아직 초저녁이라 사람들의 왕래는 여전히 빈번하였다. 스키아바시와 긴자 사정목 사이에서 유경은 택시를 버리고 어떤 조그만 레스토랑 2층에 올라가서 씁쓸한 라이스 카레 한 그릇으로 저녁을 뗐다. 식량 사정이 절박한 때에 시간을 넘기면 런치 한 그릇도 얻어먹기가 힘이 들었다. 30분만 더 일찌감치 왔었던들 돈가스 하나쯤은 더 얻어먹을 뻔한 유경이었다. 우유 없어요? 있습니다. 주세요.
라이스 카레 한 접시로 요기는 했으나 유경은 뱃속에서 고이고이 자라는 태아의 영양을 염려하여 우유를 청했다. 저번 동경을 떠나던 날 밤 신숙 무나미에서 영민과 더불어 맥주를 먹던 생각이 불쑥 난다. 신궁 외원 벤치 위에서 영민에게 진실한 사랑의 강의를 들으면서 만금을 주고 봄밤을 사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열흘 전의 일이건만 역시 유경의 기억에는 옛날의 전설처럼 아득하다. 그리도 화려하던 은좌의 거리가 암흑으로 변한 것처럼 행복하던 유경의 삶도 캄캄해졌다. 그래도 그이가 그럴 리가 있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몇 마리 길을 단숨에 달려온 유경이었다. 한시 앞이 유경은 영민을 만나고 싶었다. 가슴을 우벼대는 애정의 의혹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민의 인격의 정체를 알므로써 자기 인생의 파멸을 기도함이 유경이다운 행동이다. 유경은 방공 커튼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은좌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춘심이가 베앗은 독설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씹어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전찻길을 건너 맞은편 골목에서 두 사람의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길로 빠져나오는 것이 희미한 가로등 밑에 보이었다. 하나는 학생이고 하나는 여자다. 여자 편이 남자보다 더 술이 취한 모양 같았다. 그 순간 유경은 어? 하고 양미를 모았다. 그이가 아닌가? 비틀거리는 여인을 부축하듯이 하고 스키야바시 방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학생이 유경이에게는 어쩐지 영민과 같았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나? 유경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면서도 한편 희미한 가로등 밑에 나타났다 사라진 학생의 모습이 또 영민과 같았다. 환영이겠지. 착각이겠지. 이 며칠 동안 춘심이의 말을 너무 골똘히 생각해온 자기의 환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유경은 또다시 불안해졌다. 환영이 아닐런지도 몰라. 하숙과 학교로 친 두 장의 전보를 하나도 보지 못한 영민이라면. 유경은 홀딱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때 주문하였던 우유가 왔다. 그러나 우유를 먹을 생각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유경은 요금을 치르기가 바쁘게 밖으로 뛰어나왔다. 캄캄한 거리다. 유경은 두 사람이 사라진 스키야바시 쪽을 향하여 쏜살같이 따라갔다. 유경은 영민의 뒤를 쏜살같이 따라갔다. 꿈결처럼 뛰어갔다. 정말 꿈과도 같은 일이었다. 자기 일생에 이러한 장면이 벌어질 줄을 정말 몰랐던 유경이가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 유경은 행길가에 우뚝 멎었다. 이 어두운 거리에서 따라갔댔자 두 사람은 만날는지 어떨는지도 의문이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그런 추잡한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무섭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만약 자기에게 한 자루의 권총이 있다면 무슨 서양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중인격을 가진 영민의 가슴 한복판에다 서슴지 않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유경은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택시를 잡아타고 대지급으로 와세대까지 하고 외쳤다. 정말 꿈같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착각인지도 몰라서 우선 영민의 하숙으로 가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면서 춘심의 말이 맞는구나 하였다. 이윽고 이이다바시를 지나고 에도가와바시를 지나서 와세다에 다다랐을 때 와세다 어딥니까? 하고 운전수가 물었다. 도츠카 그라운드 앞이에요. 영민의 하숙은 그라운드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만 담배가게 2층이었다. 현관을 열고 안내를 청하니 낯익은 마누라가 나오면서 아이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영민 씨 계세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 말에 유경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역시 잘못 본 것이 아니었구나. 언제 나갔어요? 요즘 아침 일찍이 나가신답니다. 7시에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듯이 참 누구가 오신다고 전보가 왔는데 바로 나가신 뒤에 왔어요. 학교에는 나가는가요? 나가시겠지요. 매일 가방을 들고 나가시니까요. 좀 올라오세요. 나 올라가서 좀 기다리겠어요. 네, 어서 올라오세요. 2층 영민의 방으로 유경은 올라가서 전등을 켰다. 책상 위에 자기 갇힌 전보가 놓여 있었다. 유경은 책상 앞에 앉아서 마누라가 갖다주는 차를 한 잔 마셨다. 목이 공연히 가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수선 사조반이다. 책이라고는 교과서 몇 권밖에는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정돈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귀국할 때 거치장스럽다는 구실로 팔아버린 장서도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다 아까 그 술 취한 여자에 대한 비용이었구나 하였다. 타락한 사나이. 유경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밖에서 자동차가 달려와 멎는 소리가 들렸다. 유경은 발딱 몸을 일으켜 유리창 너머로 행기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아, 역시 하고 외쳤다. 분명히 아까 본 그 여자다. 만취한 여자는 영민의 어깨에다 팔을 걸고 차에서 내리지 않는가. 그 순간 유경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애증 무한. 불꽃이 튀는 순간 유경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윽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주인 마누라가 뭐라고 한다. 아마 유경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가 보다. 쿵쿵쿵.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뒤이어 쿵쿵쿵. 여자의 가벼운 발자취 소리가 따라오며 뭐 충돌이야? 미남자는 다르구려. 이왕 충돌한 바에야 예쁜 아가씨 선이라도 좀 보고 갈까? 층층대를 올라오면서 하는 여인의 혀구부라진 말소리가 유경의 신경을 극도로 긁어주었다. 유경은 오들오들 떨면서 그러나 오들오들 떠는 자기의 날카로운 신경을 애써 억누르며 영민이가 나타날 미닫이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섰다. 그때 미닫이를 획 열며 영민이가 선뜻 방 안에 들어섰다. 유경이 언제 왔어? 영민은 달려가며 유경의 손을 정답게 덥석 붙잡았다. 아니, 전부 한 장 없이 어떻게 이처럼 갑자기 돌아왔어? 그러나 유경은 대답이 없다. 어여쁜 부처님의 그것처럼 표정 없는 얼굴로 자기 손을 잡은 영민의 손목을 무슨 더러운 물건이나 치워버리듯이 살그머니 뿌리쳤다. 그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따라 올라온 남이애가 유경을 힐끗 바라보며 옳지. 이처럼 예쁜 아가씨가 졸졸 따라다니니까 미스터 백이 나를 그처럼 학대를 했었군. 그러면서 영민의 어깨에다 팔을 얹으며 유경의 체림체림을 아래 위로 기미쩍게 훑어보다가 그만했음 괜찮어. 그러나 어여쁜 관음보살처럼 표정이 없는 것이 옥의 티랄까? 약간 질투가 나는걸. 그러나 유경은 대꾸가 없다. 한번 힐끗 남이애를 쳐다보았을 뿐 유경의 오들오들 떨고 있는 두 눈동자는 여전히 영민의 얼굴 위에 있었다. 말을 삼가시오. 영민은 자기 어깨 위에 휘감긴 남이애의 팔을 내리웠다. 유경이 오해 마시오. 이 여자는 옛날 내 중학 선생의 부인이었던 사람인데 오늘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죠. 여전히 유경은 부처님이다. 남이애의 말과 같이
어여쁜 관음보살처럼 표정 없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유경이 조금도 오해 말아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저녁을 먹고 해지려는데 자꾸만 하숙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그래서. 그 순간 오들오들 경련을 일으키던 유경이의 눈동자가 반짝하고 빛나면서 영민의 뺨따구를 찰싹하고 내갈겼다. 변명은 그만둬요. 그것은 당신의 인격의 소모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유경이, 그것은 오해요. 영민은 유경의 손목을 다시 잡았다. 놔요. 내 손은 당신에게 잡힐 만큼 더럽히지는 않았어요. 유경이, 안 놓을 테야요?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놓을 수가 없소. 이 더러운 사나이! 하고 외치면서 유경은 영민의 손을 힘껏 뿌리쳐버렸다. 그때 남이애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책상에 걸터 앉아 담배를 붙여물고 턱을 고이면서 괜찮어, 어여쁜 아가씨. 그만했음 괜찮어. 그건 정말 유경의 오해요. 유경이, 마음을 진정해 주시오. 이 여자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비겁한 사나이, 어째서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시인을 못하는 거요? 사내답지 못하게 그처럼 구구한 변명을 왜 늘어놓는 거요? 오늘 밤의 일만을 당신이 극력 변명했댔자 소용없어요. 나는 당신이 이중인격의 소유자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중인격이라고요? 암만 해도 외국 영화를 보는 것 같은걸. 내가 조선말을 모른다고 뭘 열심히 변명하는 모양은 모양인데, 하여튼 충돌은 상당히 재미있는 충돌이야. 몽롱한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남이애는 후 하고 천정의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당신 말을 못 산 것 같아요? 영민이가 꽥하고 소리를 쳤다. 소리만 크면 변명이 될 듯 싶어? 가렘가지 하는 수 있나? 후참자가 되고 보니 양보할 수밖에. 남해는 일어서며 미스터 백, 그럼 오늘 밤 재미 많이 보시오. 그럼 난 또 다음 순번을 기다릴 수밖에. 후남자는 암만 해도 다르긴 달라. 그러면서 남이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층층대를 내려가다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처럼 취한 남이애가 제대로 집으로 돌아갈는지 의문이다. 자, 유경이의 오해를 풀어드리리다. 남이애가 사라진 것을 영민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만두세요. 당신이 변명을 할수록 나는 당신의 사내답지 못한 비겁한 인격을 발견할 따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함 되는 거야요. 대답을 하죠. 무엇이든지 솔직히 대답을 하죠. 당신은 저 여자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생 박춘심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뭐? 박춘심이? 영민은 놀랐다. 저 지금 유경 씨의 부친과 살림을 한다는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고요. 내 아버지가 아무런 짓을 하건 그건 나에게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춘심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소. 다만 춘심이가 나에게 대해서 당신이 처음으로 동경에 건너올 때 기차에서 그이와 입술을 바꾼 사실이 있었죠. 그건 왜 분명히 대답을 못해요? 그건 춘심이가 저번 겨울방학에도 나몰래 천일관에서 춘심이와 만났죠. 이 손수건이 증거야요. 하면서 유경은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영민의 면상에다 내갈겼다. 이건 내가 모르고 떨어뜨린 것을 춘심이가... 이 자존심 없는 사나이. 어렸을 때 허씨 딸과 결혼을 한 사나이가 대체 누구요? 예? 허씨 딸? 놀라긴 왜 놀라는 거요? 허씨 딸과 결혼을 했다고요? 그건 대체 누구가 그런 말을... 당신은 꼭 증인이 있어야 알겠소? 이
비겁한 사나이! 하고 유경은 부르짖자마자 한 손으로 눈물을 거두며 쏜살같이 층층대로 뛰어내려갔다. 잠깐만, 유경이, 잠깐 기다려요! 그렇게 외치면서 영민은 꿈결처럼 유경의 뒤를 허둥지둥 따랐다. 유경이, 전부가 오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영민이가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고함을 치며 층층대를 불이 나게 따라 내려가다가 그만 층층대 중간에서 아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만취한 남이의 몸뚱이가 층층대 중간에서 굴굴 잠이 들어있다가 이거 왜들 야단 법석이야? 하고 혀구부라진 소리를 내며 영민의 몸뚱이를 꽉 껴안았다. 유경이,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리면 모든 오해가 풀릴 테니. 영민은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고함을 쳤다. 내버려둬요. 그래야 후참자도 때로는 덕을 볼 게 아냐. 그러나 그때는 벌써 유경은 현관문을 뛰쳐나가 마치 돌팔매하듯이 어둠 속을 다른박질치고 있었다. 어린 것, 왜 이리 철없이 덤비는 거야? 유경의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졌던 몸을 다시 일으키려는 영민의 팔소매를 남이애는 꽉 붙잡았다. 놔요! 재미있는 영화 같아. 안 놀 테요? 재미있는 외국 영화 같대도. 에이! 영민은 남이애를 힘껏 뿌리치고 현관을 향하여 복도를 뛰어나갔다. 퍼스트가 기권을 했으니 세컨드가 플레이를 해볼까? 그러나 날 너무 박대하면 미스터 백, 후일 좀 재미없을걸? 그런 말을 등골에 들으면서 영민은 현관을 뛰쳐나갔다. 그러나 이미 유경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캄캄한 밤이다. 영민은 골목을 빠져나가 행기를 달리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유경을 불렀다. 유경이! 도츠카 그라운드 옆길을 뛰어내려오면서 유경이, 오해는 반드시 풀릴 테니 절대로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아요. 하고 캄캄한 하늘을 향하여 고함을 쳤다. 그러나 유경이의 대답은 없다. 다만 영민의 목소리만이 우르랑 허공 중에서 울려올 뿐이다. 와세다 정류장까지 영민은 뛰어가 보았다. 그러나 유경인 보이지 않는다. 이번엔 와세다 대학 정문 앞까지 뛰어가 보았다. 그래도 유경이의 자태는 보이지 않는다. 충루막기 조우를 야라이시다까지 다른 박지를 쳤다. 그러나 모두가 헛수고였다. 밤은 12시가 가까웠다. 때때로 파출소에 불리워 들어갔다. 불리워 들어간 파출소에서 영민은 사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전화를 빌려 메지로 여자대학 기숙사를 불러내서 유경이가 돌아왔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사감 선생은 아직 유경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하는 수 없이 영민이가 하숙으로 돌아온 것은 새로 2시가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4년 전 그날 밤 저녁, 남이애는 영민의 품속에서 어린애인 양 고스란히 잠들었었다. 영민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현관 옆 3조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불신의 비.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영민이가 눈을 떴을 때는 7시가 거의 가까운 무렵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남이애는 보이지 않았다. 남이애는 없고 잠자리만이 되는 대로 흐트러져 있었다. 영민이가 잠이 든 사이에 남이애는 돌아간 것이다. 연필로 되는 대로 내갈긴 종이 조각이 한 장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아마도 미스터 백의 잠자리와 연애를 할 팔자를 타고난 사람 같다. 2번째의 이 모욕을 나는 달갑게 받고 돌아가거니와 3번째의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남이에게는 이처럼도 자존심이란 것이 없었던가. 오호라 남이에요. 오호라 남이에요. 영민은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종이를 조각조각 찢어서 방바닥에 내던지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전보가 시야에 뛰어들었다. 8시 반 도착 유경. 어제 새벽에 경도 서친 전보였다. 영민은 불이 나게 세수를 하였다. 그리고는 조반도 먹지 않고 하숙을 뛰쳐나갔다. 대지급으로 매지로까지. 영민은 택시를 잡아타고 그렇게 외쳤다. 매지로 여자대학 기숙사 앞에서 영민은 차에서 내려 정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유경은 없었다. 유경이와 한방에 있는 후미코라는 일본 학생에게 물었더니 참, 유경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고 도리어 이편에서 묻는다. 왜요? 유경 씨가 어째서요? 긴장한 얼굴로 영민은 물었다. 귀국했다가 오늘 새벽차로 왔다는데 암만 해도 좀 이상해요. 왜요? 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영민은 애원하듯이 달려들었다. 글쎄 이상하지 않아요. 오자마자 보스턴백에다 옷을 몇 가지 챙겨가지고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어딜 가느냐고 물었더니 누구한테 책을 한 권 빌린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주러 가는 길이라고요. 책이라고요? 네. 그래 누구한테 빌린 책이 그처럼 급히 서두르냐고 물었더니 뭐 바로 역전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던가. 아참 오다니 병원에서 책을 한 권 빌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책을 돌려주러 감. 보스턴백은 무엇하러 갖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빈 글에 한번 쓸쓸한 웃음을 입가에 띌 뿐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 별로. 그러다가 영민은 미안하지만 유경 씨가 돌아오거든 꼭 10분 동안만 나를 만나주기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전해드리고 말고요. 그리고 영민은 잠깐 생각하다가 미안하지만 편전지를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편지를 써놓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후미코는 편전지를 영민에게 내주었다. 후미코의 편전지를 빌려 영민은 당황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유경이에게 썼다. 유경이 모두 다 오해입니다. 만나서 단 10분만 이야기하면 오해는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대로 꼭 나를 한번 만나주시오. 영민은 하늘도 땅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야. 유경이 제발 일을 저질지 마시오. 일을 저질기 전에 단 10분의 시간을 영민에게 허용해 주시오. 유경이 하늘 아래 땅 위에 단 하나인 나의 사랑 오유경의 인격을 내가 왜 모욕하리까? 그럴진데 차라리 나 자신의 인격을 모욕함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유경이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오. 새로운 생명, 유경이와 나와의 사랑의 결정인 새롭고 귀여운 생명이 고이고이 움트고 있는 귀중한 몸이오. 유경이가 만일 경솔히 일을 저질러 놓는다면 유경은 한을 일생에 남길 것이니 유경이 원컨대 10분의 시간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영민 씀. 봉투에다 넣고 봉함을 한 후에 영민은 편지를 후미코에게 내주면서 유경 씨가 돌아오거든 꼭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네, 염려 마세요. 부탁합니다. 영민은 창왕한 걸음으로 기숙사를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나? 그렇다. 오다니 병원이다. 영민은 매주로역을 향하여 쏜살같이 다름질을 쳤다. 다름박질을 치면서 하늘이여 오유경에게 실수가 없도록 인도하소서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였다. 구슬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매지로 역전까지 다다른 영민은 오다니 병원을 찾아 헤매었으나 그리 쉽사리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 하는 수 없이 파출소로 들어가서야 간신히 병원의 소재지를 알았다. 그것은 의외에도 보통 병원이 아니고 산부인과였다. 그 즈음 늙은 오다니 의사는
마침 조반을 먹고 진찰실에 나와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을 때였다. 저는 백영민이란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 병원에 오유경이라는 학생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모자를 벗어들고 영민은 공손히 물었다. 아, 매지로 여대에 다니는 조선 학생 말이지요. 늙은 의사는 그러면서 영민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네, 그이가 오늘 식전에 여기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소. 와서 내게서 빌려갔던 책 한 권을 돌려주고 돌아갔지요. 좋은 이성과 감정을 구비한 아주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것은 무슨 임신에 관한 서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소. 아, 역시. 저번 동경역에서 헤어질 때 유경이가 부끄러운 듯이 자기에게 잠깐 보이던 임신과 섭생이라는 책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학생이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무슨 말을 남기고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에 늙은 의사는 하고 얼굴에 표정을 가다듬고 자기의 예감이 들어맞았다는 듯이 머리를 두어 번 끄덕거리며 당신이 그 여자에게 임신을 시킨 책임자입니까? 하고 영민의 근심스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노인은 또 한 번 머리를 끄덕거렸다. 시정에 흔히 보는 일개 의사라기보다도 어딘가 학자와 같은 무게 있는 표정이 항상 노인의 얼굴 위에 떠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트러블이 생겼지요? 네, 이 약간 트러블이라기보다도 나를 오해하고. 영민은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유경이의 신상에 일어난 일을 근심해주는 것 같은 노인의 태도가 마음에 무척 미더워졌던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서 나도 잘 타일러 보냈지요. 저번에는 단지 귀찮아서 낙태를 시키겠다고 하더니 오늘 와서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민은 이마에 땀을 씻으며 열심히 물었다. 물론 타일렀죠. 그 학생과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바꾸었습니다. 선생님, 임신을 하면 정말 해산을 해야만 될까요? 무슨 그런 일이 정말로 생겼습니까? 네,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임신을 한 후에 해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은 혹시 당신의 어머니 배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나는 하등의 의욕도 없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대자연의 신비로운 의욕이 있었습니다. 임신하는 것이 자연의 의욕에서 나온 소리라면 해산하는 것도 자연의 의욕을 존중해야만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는 힐끗 한번 나를 쳐다보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산하 제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다시 질문에 화살을 던져왔지요.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자기의 임신 문제를 지성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하고 오다니 의사는 일단 거기서 말을 그쳤다. 선생님, 어서 다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분 1초가 바쁜 몸이옵시다. 제가 이러고 앉았는 동안에도 혹시 유경이가 그 어떤 경솔한 행동이나. 영민은 창백한 얼굴로 조급히 물었다. 늙은 산부인과 의사는 초조하게 앉아있는 영민을 향해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래, 산하 제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하나의 생명이 나고 하나의 생명이 죽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숙한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애를 낳기 때문에 당신이 굶어 죽고 당신의 가족이 굶어 죽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민족이 굶어 죽는다면 당신은 모름지기 낙태를 시키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지요.
이것이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산하 제한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물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럼 결국 낳고 싶지 않은 사나이의 애를 낳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감정 문제고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감정으로서 해결짓는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그럼 뭡니까? 의학상으로 보아서 산하 제한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있고 말고요. 그러나 보아하니 당신의 신체는 극히 건강하오. 모체의 위험이 없는 한 당신은 해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마치 임신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대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의학적 입장에서의 산하 제한이지요. 그러나 불신한 사나이의 피를 받은 태아가 역시 불신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온다면 그것은 사회 정책적으로나 또는 우생학적으로 보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될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제일로 무서워해요. 물론 정신병자 같은 우생학도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의 정당화가 시행되지요. 그러나 단지 불신한 사나이의 피를 받았다는 이유로서만은 그것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어째서요? 부모의 피가 아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유전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은 이 세상에 없어도 무방하지 않아요? 물론 작용되지요. 그러나 정신병자 같은 극심한 이해는 모르지만 단지 불신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는 하나의 엄숙한 생명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째서요? 한 개의 사회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신한 피를 제거해야만 될 것이 아니에요. 학생의 그 고매하고 결백한 정신에 나는 진심으로 동정을 하오. 당신과 같은 분이 절반만 되더라도 이 세상의 사회 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병 같은 것과는 달라서 후천적으로 부모의 교육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정화되는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멘델의 법칙은 반드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안심하시오. 그때 그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주 솔직한 태도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만일 제가 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오로지 선생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병원을 나가버렸지요. 그리고는 늙은 의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주여, 그 여인으로 하여금 실책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민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의사의 손목을 덥석 부여잡고 머리를 숙였다. 악마의 방. 어린애를 낳는 것까지 유경의 감정은 거부를 했었구나. 그처럼도 심각하게 자기를 오해할 줄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일이 공교롭게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모든 조작은 오창윤 씨의 소실로 들어간 춘심이의 입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그날 영민은 병원을 나와 소화제빵으로 가서 배달을 마치고 무슨 뜻하지 않은 소식이나 있을까 하고 하숙으로 돌아왔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불안에 찬 하룻밤이 지났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유경의 기숙사와 오단이 상과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역시 유경으로부터는 하등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하루가 지났다. 영민은 빵 배달을 하는 자전거 위에서나 또는 학교로 가는 행길가에서 양장을 한 젊은 여자만 보면 유심히 얼굴을 들여다보곤 하였다. 으슥한 골목 같은 데서 유경의 창백한 얼굴이 불쑥 나설 것만 같았다. 또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났다. 그래도 유경의 소식은 묘연하다. 그 이상 더 영민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유경을 위해서, 유경을 찾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만
그래도 마음이 편했다. 반시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괴로웠다. 이리하여 유경이가 행방불명이 된 지 닷새 만에 영민은 소아제빵에서 약간의 여비를 취해가지고 동경역을 떠나 학원행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처음에는 유경이가 혹시 귀국하진 않았을까 하고 가족에게 전보를 쳐볼까도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간단한 전보만 가지고는 사건이 더 복잡해질 것만 같아서 몸소 나가서 유경의 부모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고 져야만 될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주여, 제발 유경을 선도하십시오. 차창에 흐르는 시나가와 요코하마의 어지러운 아침 풍경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영민은 마음속으로 고요히 합장을 하였다. 역에는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희롱을 즐겨하는 악착한 운명의 조작이 있을 따름이 오니 주여, 어린 영혼을 저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십시오. 영민은 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처럼 영민은 신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간절히 원했다. 유경이. 영민은 입속말로 유경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지나간 닷새 동안 영민은 그저 놀라고 당황하여 몸과 마음이 불덩어리처럼 되어서 뛰어다니느라고 유경이의 그리움을 오늘처럼 절실히 느껴보지를 못했다. 그랬던 것이 이처럼 한가로이 열차에 몸을 싣고 보니 지나간 날의 유경이가 그리울 대로 그리워지는 것이다. 유경이, 글쎄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영민은 자꾸만 울고 싶다. 커다란 소리를 내어 유경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민은 어린애처럼 울고 싶다. 그처럼 진실하고 그처럼 아름답게 나를 사랑하고 귀해하던 유경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창밖에 흐르는 백사장과 바다와 갈매기떼를 하염없이 내다보는 영민의 눈자욱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때 아담이 하고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영민은 벌떡 몸을 일으키었다. 조그만 손가방 하나를 들고 영민은 마치 목욕병 환자인 양 정신없이 차에서 내렸다. 영민에게 있어서 아담이 항구는 유경이 그 자체처럼 그리운 곳이다. 어째서 내렸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 그저 정신없이 꿈결을 걷는 것처럼 아담이 역에 내려버린 영민이었다. 마치 이번 여행의 목적지가 서울이 아니고 곧 이 아담이었던 것처럼 영민은 내려버렸다. 저번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던 역 앞 언덕 위에 오늘은 6월의 잡초가 무성해 있다. 벌써 반년 전이다. 영민은 감개무량한 듯이 역을 나섰다. 달려드는 여관 뽀이들을 간신히 물리치고 영민은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언덕길을 해안선으로 내려갔다. 7월이 가까운 해안선에는 벌거숭이 조무래기들이 날뛰고 있다. 활채같이 휘어진 해안선 맨 끝 우어미 가삭기에는 추억의 부부암이 둥실 떠 있었다. 그 둥실 떠 있는 부부암을 바라보는 순간 오유경의 향수가 자지러들 것처럼 영민의 가슴을 쑤셔댔다. 아프다. 가슴이 아프구나. 육체의 아픔을 영민은 맛보는 것이다. 부부암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허둥지둥 기념비 앞을 지나려 하였을 때였다. 아, 학생이 아니세요? 하고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오른편 머리 위에서 들렸다. 올려다보니 참 저번에 들었던 바로 그 여관이 아닌가. 그 여관 2층에 빨래를 널고 있던 하녀 김익고가 걷어올렸던 옷자락을 내리워 빨간 고시마끼를 가리우면서 어쩌면 집에는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셔요? 하고 반가운 얼굴을 짓는다. 그만 저도 모르게 깜빡 잊어먹고요.
김익고는 층층대를 내려오며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왜 두 분 같이 오시지 않고 그처럼 따로따로 댕기세요? 영민은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에? 하고 의아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때 김익고는 헐레벌떡 뛰어내려와서 인사를 하기가 바쁘게 저번에 부인께서 혼자 오시고 왜 그처럼 따로따로 댕기세요? 그 말에 영민은 후닥닥 놀라며 뭐요? 누구가 왔었다고요? 하고 무섭게 달려들었다. 아니, 부인께서 오셨던 걸 모르세요? 김익고도 어리벙벙이다. 언제요? 언제 왔었습니까? 4, 5일 되었어요. 4, 5일. 아, 그렇다. 영민이가 오다니 상과에 찾아갔던 날이다. 아, 유경이가 왔었구나. 하고 영민은 흥분한 어조로 그래,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까? 며칠이나 묵어 갔습니까? 하고 연거푸 묻는 말에 하룻밤 묵어 갔어요. 하여튼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암만 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혹시 그렇지는 않나 하고 생각했더니 정말 대개는 알리지 않고 혼자 왔었군요. 그러면서 김익고는 영민을 2층으로 안내하였다. 영민은 그 어떤 헤아릴 수 없는 불길을 전신에 느끼면서 김익고를 따라 올라갔다. 저번에 묵은 바로 그 추억 많은 방이다. 김익고가 차를 가지러 내려간 동안 영민은 그 회상 깊은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모든 것이 반년 전 그날 밤과 꼭 같다. 독고노마에 걸린 일다의 액자며 그 밑에 놓인 어다복이며 유경이가 영민의 눈을 가리우고 100년이라도 그러고 서 있겠다던 유리창 및 베란다며 그 베란다에서 자연의 축복받은 두 젊은 영혼이 감격과 함께 주고받던 애달픈 애사의 추억이여. 그러나 모든 것은 같다. 유경이와 함께 갔다. 인생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매듭이 하나 뻥 하고 가슴속에 뚫어진 것 같은 공허감이다. 그 허무한 공허감에 사로잡힌 채 영민은 베란다 앞으로 걸어가서 가만히 걸터앉아 보았다. 알린알린하니 닦기운 베란다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자기 인생에는 이처럼도 격동하는 변화가 있었건만 방 안의 모든 것이 반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영민에게 꿈결만 같았다. 유경이도 역시 이 방이, 이 베란다가 그리워서 여기를 찾아온 것이로구나. 그때 김익고가 차를 들고 올라왔다. 한 잔 드세요. 하고 차를 권하며 어찌된 셈이세요. 두 분이 다 원기가 없어 보이니. 유경이도 원기가 없어 보였어요. 네, 무척 병인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참, 부인께서 임신하셨죠? 네, 꼭 그래 뵈더군요. 감추려고 하지만 왜 모르나요? 무슨 마음고생이 심하면 나쁘다던데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 싸움을 하셨나요? 아니요. 글쎄, 그랬으면 괜찮지만도요. 그날 새로 1시쯤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번에 들었던 그 방이 비었느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방이죠. 그때 마침 이 방에는 손님이 들어있었죠. 그래,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은 쓸쓸한 표정으로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그 방에 들은 손님이 언제 떠나느냐고 묻겠죠. 그래, 그날 저녁 차로 떠난다고 했더니 그럼 그 손님이 떠나거든 그 방을 자기에게 하룻밤 빌려달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방이 그처럼 마음에 드시면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했더니 그럼 가방을 좀 맡았다가 그 손님이 떠나거든 그 방에 갖다 놔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동안 해변을 산보하고 오겠다고요. 저 우어미 가사키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로 갔었어요. 아마 부부함이 무척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 손님이 떠나간 뒤에 부부함에서 돌아와서 목욕을 하시고 저녁을 자시고 저녁을 자실 때 그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지금 학생이 앉으신 그 자리에 앉아서 두어술 진지를 뜨시는 척하고 술을 놓으면서 입맛이 없어서 통 식사를 못 하신다고요. 그리고는 방을 한번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방을 가르쳐 악마의 방이라고요. 뭐라고요? 영민은 당황히 물었다. 연모함. 영민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 뭐라고요? 하고 다시 한번 물었을 때 김익구는 잠깐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악마의 방이라고요? 악마의 방. 시퍼런 빗으로 가슴 한복판을 쿡 찌르는 것 같은 한마디였다. 영민은 심각한 안색으로 얼마 동안을 부처님처럼 묵묵히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언제 떠나갔습니까? 이튿날 새벽에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습니까? 저희도 그걸 물어봤지만 어디로 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정거장에 나가보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차를 타신다고요. 정처 없는 먼 여행을 떠나신다고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겨놓고 갔어요. 하고 신음을 하며 그 시각에 차는 어디로 가는 차가 있습니까? 새벽에는 약 15분가량 사이를 두고 동경행 급행열차와 대관행 보통열차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탔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영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딜 가세요? 해안선을 잠깐 산보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식사 준비는? 그만두세요. 오후차로 곧 떠나겠습니다. 그럼 다녀오셔요. 김익구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면서 전송을 하였다. 그 길로 영민은 우미가사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4, 5일 전에 유경이가 걸어간 길이라 생각하니 수십 많은 유경이의 허둥지둥 걸어간 발자취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유경은 이 길을 걸었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쑤시는 듯 아팠고 슬픔에 가슴이 메이었다. 이윽고 우오미가사키에 다다른 영민은 비탈길 들길에 내려가서 동굴을 벗어나갔다. 그리고는 부부암으로 건너가서 저번에 유경이와 나란히 앉았던 바위로 올라가 보았다. 흰 구름이 한참 남쪽 하늘 아래 풍치 있게 떴다. 먼 수평선 위에서 흰 돛이 한 개 개미새끼처럼 아물거린다. 유경이! 돌연 영민은 그 어떤 격정에 휩쓸리어 바다를 향하여 커다란 목소리로 고함을 쳐보았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쏴쏴 하는 어지러운 파도 소리뿐이다. 유경이! 한 번 더 영민은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답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갈매기도 모두가 나를 버렸다. 무한의 고독이다. 이 넓은 바다를 두 팔로 힘껏 껴안고 영민은 목을 놓아 울고 싶다. 그때 이상한 글자 하나가 문득 영민의 시선을 붙잡았다. 반년 전 유경이와 영민이가 합작을 하여 사랑 곱하기 100은 결혼이라고 써보았던 바로 그 바위 위에, 그것은 벌써 반년 동안의 거센 풍상으로 말미암아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바로 그 바위 위에 역시 흰 조개 껍질로 다음과 같은 세 글자가 새로이 쓰여져 있었다. 악마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영민은 아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그것은 분명히 유경이의 필적이 아닌가. 악마암, 악마의 바위. 영민은 그렇게 외치면서 바위 앞에 우뚝 마주섰다. 육중한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힘껏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해지는 일찰나를 영민은 느끼면서 멍하니 바위의 글자를 바라보다가 유경이, 너무하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하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바위를
무섭게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두드려도 바위는 촌극의 움직임이 있을 리 없다. 도리어 영민의 부르짖음을 비웃는 듯이 태연하다. 너무나 태연하다. 아, 영민은 마침내 악마암이라고 씌인 바위 위에 이마를 부비며 두 손으로 머리털을 움켜쥐고 울었다. 유경이 단 10분만, 아니 단 5분만이라도 왜 나를 만나주지 못했소?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고, 사랑은 노력으로서만 굳어진다고 한 나의 말을 왜 잊었소? 유경이 왜 좀 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소? 잘못이 있다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가 있다면 풀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오. 그처럼 우리들의 사랑이 식었던가요? 그처럼 우리들의 사랑이 평범했던가요? 영민은 다시 두 손으로 바위를 두드리며 하늘이여, 하늘에 만일 뜻이 있다면 오유경이라는 한 사람의 여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저버린 이 백영민의 진실한 뜻을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온갖 기반과 온갖 질곡을 벗어나 오로지 한 사람, 오유경이와의 참되고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제 뜻을 그에게 전해주시오. 영민은 팔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바위에서 머리를 들었다. 조개 껍질을 한 개 집어쥐고 악마암이라고 씌인 유경의 글씨를 벅벅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바로 그 옆에다 연모암이라는 새 글자를 정성들여 써놓고 영민은 부부암을 떠났다. 길게 뻗친 백사장 위에 오후의 태양이 눈부시게 내려쪼인다. 유경이와 이 길을 걷던 반년 전에는 배 돛대도 갈매기도 구름도 산도 바위도 물결도 온갖 유상이 자기를 두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건만 오늘의 그것들은 어이하여 이처럼도 쌀쌀하고 무정하고 보고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딱 떼어버리는고. 영민은 곧장 여관으로 돌아가서 김익고에게 인사를 하고 아다미역으로 허둥지둥 걸어갔다. 이윽고 우르렁거리면서 닿는 하관행 급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떠난다. 영민은 기차 승강구에서 부처님처럼 우뚝 서서 멀리 눈 아래로 감실감실 사라지는 아다미 항구를 성난 짐승처럼 무섭게 노려보았다. 뚜뚜뚜. 돌연 기적이 울리자 기차는 쏜살같이 단나 터널 속으로 윙하고 기어들어갔다. 석탄가루가 영민의 옆 얼굴을 바늘처럼 무섭게 두드린다. 영민은 그대로 버티고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지나간 날의 유경이와의 가지가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안타깝게 애절하게 영민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다. 아, 유경이, 그대 어디로 갔소?